함께 하실 단편 소설은 장미 작가의 맨해튼 바나나 걸입니다.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 이 소설에는 한 사건을 둘러싸고 여러 명의 인터뷰이가 등장하는데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치열하게 차가운 삶을 겪어내고 있는 청소년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기만의 방식으로 그 혼란을 정리하는 주인공. 작가는 담담한 문체로 그 마음을 비추고 있는데요. 뉴욕 한 카페에서 발생했던 그날의 사건부터 들어보실까요? 오늘 오후 맨해튼 펜역 근처 한 카페에서 한국계 미국인 A양과 한국인 B군 사이에 폭행 치상으로 추정되는 사건이 있었다. 당시 주변에 있던 증인들에 의하면 마주 앉아있던 A양과 B군 사이에 약간의 언쟁이 오가더니 갑자기 B군이 손으로 눈을 감싸며 테이블 위로 쓰러지고 A양은 포크를 손에 쥔 채 가만히 B군을 지켜보고 있었다고 한다. 출동한 경찰에 의해 청소년 보호소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A양은 침묵 중이고 병원으로 이송되어 응급조치를 받은 B군은 고통을 호소하는 가운데 스스로 자해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어학원을 빠지고 브라이언 파크에 간 날 그 애를 처음 봤어요. 파크 근처의 도서관으로 견학 수업이라도 나온 것 같았죠. 여러 명의 또래 아이들 속에서 유난히 그 애가 도드라져 보이는 이유가 그저 같은 동양인, 게다가 아마도 한국인 같은 생김새 때문인가 생각했어요. 마침 그날 아침에 한국에 전화를 걸었다가 여동생의 울먹이는 목소리를 듣고 기분이 많이 가라앉아 있었거든요. 그 아이를 다시 본 건 며칠 뒤 전철역에서였어요. 맨해튼의 더럽고 지붕 낮은 전철역. 그곳에서 그 아이는 아가들 분냄새 같은 향을 날리며 내 옆을 스쳐 지나갔어요. 뚱뚱하고 나이 많은 백인 아버지는 그 아이를 유니스라고 불렀어요. 나는 그 아이가 윤희가 될 뻔했다는 걸 알았죠. 윤희가 될 수 있었지만 유니스가 되고 만 아이. 배가 불룩하고 팔뚝에 황금색 털이 수북한 양아버지와는 어울리지 않은 가늘고 단단한 몸을 가진 아이. 진하게 그려넣은 아이라인 때문에 눈에 힘을 주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아이. 유니스를 다시 만난 그날, 난 그 애와 내가 같은 게임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렸어요. 그래서 쫓아간 거예요. 그 애와 얘기하려고. 펜역에서 내려 복잡한 인파를 헤치고 그들이 찾아간 곳은 길가에 위치한 레스토랑이었어요. 1층에는 창고처럼 박스를 쌓아놓고 운동화를 싸게 파는 가게가 있고 그 위 2층에 위치한 저렴한 레스토랑이었죠. 유니스의 아버지는 그 레스토랑의 웨이터인 것 같았어요. 주방으로 들어가 앞치마를 두르고 나오더니 익숙한 태도로 주문을 받고 서빙을 하는 등 바쁘게 움직였죠. 유니스는 창가 자리에 앉아 바깥을 보며 핸드폰에 꽂아둔 이어폰으로 음악을 듣고 있었어요. 가만히 음악만 듣고 있는 유니스에게 그의 아버지가 이것저것을 갖다 주었죠. 나는 그 애와 조금 떨어진 대각선 쪽에 앉아 있었는데 오믈렛과 샐러드, 커피를 갖다 주는 것 같더라고요. 나도 대충 같은 것들을 주문했어요. 오믈렛은 너무 식어 있었고 샐러드의 야채들은 풀이 죽어 있었지만 싸구려 식당이 다 그렇죠 뭐. 팁까지 계산해서 알뜰하게 잔돈을 섞어 테이블 위에 올려두고 난 뒤에도 어떤 식으로 첫 마디를 건넬지 궁리하느라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했어요. 그러는 동안에도 유니스는 천천히 음식을 먹으며 한 번씩 핸드폰을 내려다보고 대부분은 창밖을 내다보며 나른하게 앉아있더군요. 가끔씩 그의 아버지가 지나가다 유니스를 바라봤지만 딱히 무슨 얘기를 나누지는 않더라고요. 생각해보니 그의 아버지가 일하고 있는 가게에서 그에게 말을 거는 건 좋지 않을 것 같았어요. 유니스가 불편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았고요. 그래서 쪽지를 써서 건네기로 한 거예요. 우연히 너를 보게 되었다. 하지만 우연이 아니라고 느낀다. 너와 대화하고 싶다.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기를 바란다. 나는 너와 내가 제대로 끼운 콘센트와 플러그처럼 잘 통할 수 있으리라 느낀다. 추신, 한국에서 이곳에 온 지 얼마 되지 않아 영어로 내 생각을 표현하는 게 어렵다. 이해해 줬으면 좋겠다. 네가 한국말을 할 수 있는지 알고 싶다. 김민수로부터. 그냥 간단히 김이라고 쓸까? 아니면 발음하기 쉬워 이곳에서 쓰는 이름인 수라고 할까 고민하다가 내 이름 그대로를 모두 쓰기로 했어요. 유니스에게 내 이름 그대로를 알려주는 것부터 시작하고 싶었죠. 한국에서도 이곳 고모집에 와서도 솔직하게 모든 것을 얘기할 수 있는 상대가 아무도 없었어요. 나를 잘 아는 사람 앞에서는 다 괜찮은 척하며 넘어갔고 친한 사이가 아니라면 길고 복잡한 스토리를 모두 얘기하기 힘들어서 말 못했죠. 내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곳이라면 정신과 상담이나 성당의 신부님을 찾아가 고백하는 것인데 둘 다 쉽게 갈 만한 곳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유니스에게라면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유니스에게는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를 다 보여줘도 부끄럽다거나 자존심 상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내 얘기를 다 듣고 난 유니스가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크게 다르지 않은 자신의 얘기를 시작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죠. 무슨 근거로 그런 생각을 했냐고요? 영적인 느낌에 대해 설명하려니 꽤 힘드네요. 이해해 주길 바라지는 않습니다. 다만 유니스에 대한 얘기들은 모두 나의 진심이라는 걸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유니스를 보고 있으면 뭐랄까 마음속에 진하고 묵직한 울림 같은 게 퍼졌습니다. 하루만 아니 몇 시간만이라도 나와 얘기를 나눠보면 유니스도 뭔가 느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래서 다소 집요하게 유니스를 따라다녔습니다. 하지만 마침내 모든 얘기를 끝낸 뒤 유니스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을 봤습니다. 아니라고 거부하는 유니스의 눈에 아픔이 스민 것을 봤습니다. 그런 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위로가 되고 의지가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소금을 뿌린 셈이었다니. 다른 사람도 아닌 내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스스로에게 너무나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확. 유니스는 자기가 했다고 하겠죠. 하지만 아닙니다. 유니스는 그렇게 못해요. 저에게 화도 나고 원망도 했겠지만 그 애는 아니에요. 유니스에게 사죄하고 싶은 제 마음을 보여주려고 제가 그랬습니다. 유니스는 지금 어떤가요? 저는 다 괜찮다고 유니스에게 전해주세요. 그러고 보니 그 동양인 녀석을 레스토랑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 것 같고 유니스와 함께 있는 걸 본 적은 없었어요. 언제나 혼자 와서 간단한 메뉴 하나와 커피 정도를 시켜 먹고는 한참을 앉아있다 갔어요. 언젠가는 수첩 같은 것을 꺼내 무언가를 쓰기도 했죠. 그게 다 유니스를 괴롭히고 협박하는 편지들이었다니, 이 개자식. 유니스가 왜 그런 얘기를 나에게 하지 않았는지 모르겠군요. 나 정도면 꽤 좋은 아빠라고 자부해왔는데 말이지. 제니와 결혼하고 10년 동안이나 아이를 가지려고 온갖 노력을 했죠. 우리 둘 다 너무나도 아이를 원했거든. 나를 닮은 내 유전자를 그대로 이어받은 존재를 세상에 내보내는 일. 멋지잖아. 그러다가 끝내 아이 갖기를 포기하고 나자 의외로 마음이 홀가분하고 뭐랄까 쿨하게 생각하고 싶다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자식이라는 게 뭔가 꼭 나를 닮아야 하고 내가 낳아야 하나? 일본 인형처럼 뭐 깜찍하고 예쁜 여자애 하나 입양해서 재미나게 키우다가 성인이 되어 떠나가면 굿바이, 굿럭. 내 자식이면서도 내 자식이 아니기도 하다는 것은 엄청난 장점이 될 수 있죠. 잘 되길 바라는 탓에 무겁고 진지해지는 마음은 빼고 그런 마음 때문에 부모와 자식 양쪽이 괴로워지니까 대신
아이가 주는 달콤함과 보드라움만 누리며 사는 게 가능해지잖아요. 그래서 유니스를 데리고 온 겁니다. 유니스는 영특한 아이였어요. 머리가 아주 좋았어. 사실 우리는 코리아라는 나라에 대해 잘 몰랐어요. 일본의 여러 섬들 중 하나 정도 되는 줄 알았지. 그래서 유니스가 점점 자라면서 콧대가 오뚝해지고 눈도 커져서 이 오리엔탈 무드가 많이 사라지는 걸 보고 아쉬워했어요. 좀 더 동양적인 외모를 원했거든. 하지만 학교에서나 어디서나 이 우수한 그룹에 속해 주목받는 아이가 바로 내 딸이라는 것은 꽤 괜찮은 기분이었어요. 잘난 데가 별로 없던 나에게 자랑거리가 생겼으니까. 이거 봐, 내 딸이 이번에 올림피아드에서 상을 받았지 뭐야. 이런 바람이 호탕하게 웃을 때가 아니면 웃을 일도 별로 없었고. 눈치가 빠른 유니스는 집에서도 제니와 나 사이에서 피스메이커 역할을 했어요. 제니는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 좋은 여자이긴 한데 이 심리적인 문제가 좀 있었어요. 뭐든지 안 좋은 부분을 확대해서 생각하고 한번 기분이 가라앉으면 며칠씩 말도 안 하고 좀비처럼 앉아있곤 했죠. 나한테 여자가 있다느니 하면서 울기도 하고. 그럴 때마다 유니스가 도움이 됐죠. 유니스가 그다지 명랑한 스타일은 아닌데 제니 앞에서는 재미있는 얘기도 많이 하고 살갑게 굴었거든. 그러다 끝내 제니가 떠나버렸을 때 너무도 충격을 받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뭐? 평소와 달라진 게 없었다고? 그건 유니스가 있으니까 정신을 차리려고 노력해서 그런 거였지. 나 그때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제니가 떠났는데 유니스마저 없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유니스가 곁에 있는 게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 하지만 혼자서 유니스를 키워야 한다는 게 조금 버겁고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까놓고 말해서 나 혼자라면 심플하고 홀가분하게 살 수도 있었을 테니까. 유니스가 똑똑하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아직 15살밖에 안 된 아이라서 부모 손이 가야 하는 일이 많잖아요. 제니와 함께 살아나가는 인생에 유니스가 포함된 것이었지. 50 중반의 이혼남이 되어서 동양인 딸아이를 혼자 키우는 건 계획에 없었던 일이거든. 그렇다고 유니스를 귀찮아하거나 소홀히 대한 적은 없었습니다. 저녁은 꼬박꼬박 레스토랑에 데려와서 먹였어요. 우리 가게 베스트셀러인 치즈 오믈렛과 신선한 샐러드를 시켜주었죠. 그다지 좋아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어쩔 수 없잖아요. 유니스는 입이 짧았어요. 한국 음식이라면 잘 먹지 않을까 싶어 코리아 레스토랑에 가본 적도 있었지만 별로 그렇지도 않더라고. 하긴 유니스는 코리아와 관련된 건 제대로 경험해 본 게 없었으니 한국 음식이라고 해서 특별히 좋아할 이유도 없겠죠. 어차피 유니스와 코리아와의 인연은 끝난 셈인데 이 맨하튼 한복판에 살고 있는 우리가 계속해서 그 아이에게 코리아에 대해 알려주고 가르쳐야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렇잖아. 어쨌든 밥 먹이는 것이며 학교 일들이며 아빠 혼자서 챙겨주기엔 어려운 것들이 많았지만 나로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이런 일이 벌어져서 솔직히 많이 짜증스러워요. 이게 딱히 지금 유니스의 상황이 좋지 않아 생긴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유학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킴이라는 소년 때문에 생긴 일이지. 제니와 내가 이혼을 하고 그로 인해 유니스를 혼자 내버려 두었다거나 방황하게 만들었다거나 하는 이유로 생긴 일은 아니라 이 말이지. 킴이라는 아이가 줄곧 모든 게 다 자기 잘못이라고, 유니스는 아무 잘못도 없다고 하는데도 경찰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하더군요. 본인이 시인을 하고 있는데 왜 받아들이지를 않는 건지. 증인?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끼어들어서 하는 말을 어떻게 믿어, 제게를. 오케이, 좋아요. 유니스가 그랬다고 치자고. 맞아요. 정서적으로 불안정했겠죠. 하지만 그게 스토킹을 당해 열이 받아 머리가 확 돌아서 그런 거지. 가정 상황 때문에 마음의 압박을 받아오다 버린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얘기는 내 잘못은 없다는 거지.
들어보니 킴이라는 그 아이 퀸즈의 친척집에서 유학 중이라고는 하지만 코리아의 부모에게서 버림받은 거나 다름없다 하더군요. 그 나라는 부모가 있든 없든 간에 아이들을 택배처럼 미국으로 보내버리는 게 뭐 유행하는 이벤트라도 되나 보지? 그런 걸 생각하면 유니스도 나한테 고마워하면 고마워했지 원망하거나 서운해할 건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 아이를 입양해서 키워온 것이 어찌 보면 유니스에게는 선택받은 것이고 좋은 기회를 얻은 셈이었을 테니까. 솔직히 내 말이 맞잖아. 제니와 헤어져 혼자 유니스를 키우는 게 벅차다고는 했지만 이런 일이 없었다면 나는 유니스가 성인이 되어 독립해서 떠날 때까지 그 애와 잘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생겨서 정말 유감이에요. 유니스하고 같은 학교에 다닌 건 맞지만 친구라고 하긴 좀 그런데요? 저도 유니스가 재수 없었고 유니스도 저한테 관심 없었으니까요. 학교에 한국 애들 몇 명 있지만 유니스랑 친한 애는 아무도 없을걸요? 서로 쌩 까는 관계였달까? 유니스는 자기가 미국인이라고 생각했어요. 한국뿐 아니라 뭐 중국, 일본까지 동양 애들이라면 완전 개무시했으니까. 특별히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한 건 아니지만 표정을 보면 알 수 있었죠. 아무 소리도 안 냈지만 그 애의 눈빛에서 오 마이 갓 하고 말하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저는 미국에 와서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오 마이 갓이에요. 조금만 실수를 해도 오 마이 갓. 수업 시간에 약간만 이상한 얘기를 해도 오 마이 갓. 어우, 듣기 싫어 죽겠어. 솔직히 아시아권에서 온 애들은 영어 발음이 좀 그렇잖아요. 아무래도 문화적인 차이 같은 것도 있고. 그런데 그런 게 드러날 때마다 이상한 표정으로 저를 보는 거예요. 왕짜증. 저는 아빠가 뉴욕 주재원이 되신 덕에 초등학교 5학년 때 이곳에 온 케이스예요. 내년이면 다시 한국으로 들어갈 거고요. 여기 올 때 한국에 있는 친구들 모두 저를 부러워했어요. 엄마는 이 기회에 제가 영어를 엄청 잘하게 될 줄 알고 좋아했고요. 하지만 막상 와보니 미국이 별거 없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그랬는데요. 사실 돈만 많으면 한국이 제일 살기 좋은 나라래요. 제 생각도 그래요. 원래부터 미국을 대단히 동경한 것도 아니었는데 와서 보니까 더 그렇더라니까요. 한국보다 더럽고 복잡한 것도 많고 공부 경쟁은 없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치. 그런데 학교에서 가만 보면 미국 사람 되고 싶어서 백인 되고 싶어서 안달난 애들이 꽤 있어요. 저는 그런 애들 정말 밥맛 없고 싫어요. 아마도 유니스는 아기 때 입양되어서 그런지 뭐더라. 정체성. 자기 정체성. 그 부분에서 혼란 또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니스 별명이 뭔지 아세요? 바나나예요, 바나나. 겉은 노란데 속은 하얀 바나나. 속이 아무리 하얘봤자 다들 바나나는 노랗다고 하잖아요. 유니스가 꼭 그래요. 아무리 봐도 노란데 자기는 하얗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다들 걔를 바나나라고 불렀죠. 유니스는 공부는 잘하는 편이었는데 자폐아 같은 기질이 많은 아이였어요. 한국 같으면 왕따니 뭐니 하면서 야단이었겠지만 여기서는 그저 개인의 취향이라고 존중해주는 분위기더라고요. 그건 쿨해서 마음에 들어요. 그러니 제가 유니스를 좋아하지 않은 건 사실이지만 특별히 그 애를 따돌렸다거나 괴롭혔다고 생각하시면 오해예요. 저는 그냥 그런 타입을 안 좋아한 것 뿐이었으니까요. 그런 타입? 자기가 누군지 모르는 바나나걸 타입 말이에요. 그 애를 쫓아다닌 한국 남자의 얘기는 알고 있었어요. 우리 학교 앞에 스타벅스가 있는데 거기 창가 자리에 하루 종일 앉아 있었대요. 언뜻 보면 괜찮게 생겼는데 눈빛을 보면 영 또라이라 하더라고요. 만나보셨으면 알겠지만 유니스가 좀 칙칙하잖아요. 키도 작고 가슴도 없는 초딩 몸매에 말도 잘 안 하는 애한테
너의 영혼까지도 사랑한다느니 어쩌니 하면서 스토커같이 쫓아다녔다니 완전 대박이죠. 사실은 전에도 학교에서 조금 유명한 선배 하나가 유니스 때문에 작은 스캔들을 일으킨 적이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 유니스 같은 스타일을 남자들이 은근히 좋아하는가 보네? 웃겨. 아니요, 백인이에요. 우리 학교 풋볼팀 주전 선수인데요. 아버지가 월가에 사무실을 갖고 있는 부자라 하더라고요. 덩치도 크고 잘 나가는 남자애가 금발에 쭉쭉 빵빵한 애들을 놔두고 유니스처럼 조그맣고 베베 마른 동양 여자애를 좋아한다며 적극적으로 대시를 하니까 난리가 났죠. 그런데 진짜 웃긴 건 유니스의 반응이었어요. 유니스는 그 선배의 대시를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무시했으니까요. 당황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냥 전혀 관심 없다는 듯이 남의 일 구경하듯 흘낏 한번 바라보고는 지나가 버리고 데이트 신청에도 가타부타 말도 없이 무반응이었거든요. 결국 그 선배는 유니스가 신기하고 재밌어 보여서 관심이 생겼던 건데 금방 질리고 흥미가 떨어졌다며 가버렸죠. 은근 자존심 상한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유니스가 워낙 괴상한 스타일인 걸 다들 아니까 그러려니 하면서 금방 잊어버렸어요. 나중에 들었는데 유니스가 자기는 남자한테 별 관심 없다 했대요. 그래서 또 한 번 난리가 났죠. 유니스가 레즈비언이라느니 하면서. 그런데 사실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유니스는 인간이라는 종류 자체에 그다지 관심이나 호감을 갖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애의 무의식 속에 버림받았다는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못하는 거죠.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그런 스토리 가끔 나오잖아요. 그러고 보니 유니스가 좀 안 됐다는 생각도 드네요. 유니스는 감옥에 가는 건가요? 아님 정신병원? 혹시 유니스를 만난다면 이런 말을 해주고 싶어요. 어디 있는지는 모르지만 너에게도 엄마가 있고 그분이 너를 버린 건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지 너를 사랑하지 않아서 그런 건 아닐 거라고. 어우, 생각하니까 좀 슬프다 진짜. 유니스? 아, 코리아든가 차이나든가 아무튼 아시아 어디에서 데려왔다는 여자애? 그의 이름이 유니스였죠 아마. 얼른 생각이 안 났네요. 그런데 그의 얘기를 저한테 왜 하는 거죠? 아하, 조용하고 얌전해 보이는 아이였는데 이번에 사고 친 얘기를 듣고 조금 놀랐어요. 우리 학교에 유난히 아시아 애들이 꽤 있어요. 솔직히 좀 시끄럽고 특유의 냄새도 나고 그래요. 제가 대단히 백인 우월주의자는 아닌데요. 그래도 뭔가 자연스럽게 섞이기는 어려운 느낌이라고 할까? 그다지 호감을 갖기 힘든 건 사실이에요. 게다가 성격들은 어찌나 악착 같은지 죽어라 공부해서 성적 잘 나오면 우습도록 자랑스러워 하더라고요. 지금 당장 조금이나마 좋은 성적 받는 게 인생에서 뭐 그리 중대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말이에요. 사실 학교 성적 좋다고 인생도 잘 풀리는 건 아니잖아요. 이민 왔거나 유학 온 애들이 아무리 공부 잘해봐야 치프가 되기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제 말은 관리자 정도는 되겠지만 직접 경영자가 되기는 어려울 거란 말이죠. 뭐 제 생각은 그래요. 저희 아빠도 그런 말씀 하셨고요. 하여튼 저는 솔직히 아시아 애들 별로예요. 그런데 유니스라는 그 애는 같은 아시아 애들하고도 안 친하더라고요. 알고 보니 입양하래요. 그 말을 듣고 아시아 애들이 더 싫어졌죠. 입양을 했든 유학을 왔든 그게 뭐 그렇게 다르다고. 비슷한 애들끼리 따로 무리를 지어서 따돌리고 안 끼워주고 야단인지. 제가요? 제가 유니스를 좋아했다고요? 하하, 웃긴 얘기네요. 솔직히 적당한 기회가 있었다면 저는 그 애하고 친하게 지낼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유니스라는 애, 걔는 그다지 아시아 느낌이 안 나더라고요. 뭐라고 할까? 조금 4차원스러웠다고 할까? 아 맞아. 차라리 우주에서 왔다고 하면 어울리겠네요. 미국도 아시아도 아닌 지구 어디에서도 찾기 어려운
우주 소녀 같은 느낌. 아니 그렇다고 그 애가 대단히 신비스럽고 멋있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조그만 아이가 말도 없이 혼자 노니까 눈에 띄고 특이해 보였는데 저는 그게 많이 나쁘지는 않았다는 정도? 그런데요, 저 지금 풋볼 연습하러 가는 길인데 그만하면 안 돼요? 사실 저 이번 사건에 별 관심 없거든요. 여기가 원래 그렇잖아요. 총기 사건이며 시끄러운 일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깟 아시아애들끼리 사랑 싸움인지 뭔지 쫓아다니고 말다툼하고 싸우고 그 정도 일로 이렇게 인터뷰까지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네요. 킴의 눈을 찌른 것은 킴 자신이 아니라 유니스가 분명합니다. 당시 카페에 있던 목격자들의 증언도 그렇고 유니스 자신도 자술서에 썼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자신을 보는 킴이 미웠다고. 누군가 그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게 싫었다고. 이해할 수 있나요? 자신을 향한 사랑의 눈길이 두렵고 아파서 차라리 공격적으로 대응하는 소녀의 마음을. 킴이 무사하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도 유니스는 아무 반응 없었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조그만 목소리로 그럼 이제 킴은 한국에 있는 가족에게로 돌아가는 건가요? 하고 묻더군요. 글쎄요. 그가 어디에 있는지 궁금해서라기보다는 킴의 가정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유니스에게 가정의 의미는 보통 사람들이 느끼는 가정하고 다릅니다. 그 아이에게 가정은 언제 터질지 몰라 조마조마한 폭탄 같죠. 잘못해서 터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관리해야 하고 조용할 때에도 완전히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것. 하지만 늘 한번 마음껏 차지해보고 싶고 온전히 그 안에 거하고 싶어서 미치도록 갈구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무지개를 동경하는 아이처럼 바라만 보고 있어요. 양엄마인 제니가 완전히 집을 떠난 건 석 달 전이라지만 이미 오래전부터 제니와 브래드의 결혼 생활은 파국이었습니다. 언론에 나온 것처럼 평범하고 따뜻한 가족이 아니었어요. 제니에게 전화를 걸어봤는데 보스턴으로 이사를 갔다 하더라고요. 버스로 3시간이면 오가는 거리인데 한번 찾아와 주지 않겠냐고 했더니 어차피 자기는 이혼을 했고 양육권도 전 남편에게 있는데 왜 그래야 하느냐고 되묻더군요. 브래드는 이때까지 딱 한 번 찾아왔습니다. 브래드가 찾아왔을 때 유니스는 은근히 반가워하며 무언가 기대하는 표정으로 양아빠의 눈치를 살폈죠. 하지만 브래드는 사무적인 표정으로 몇 가지 사항들을 말해주고는 아주 짧게 유니스의 어깨를 한번 잡아주더니 돌아갔어요. 유니스가 학교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건 아니었지만 성적은 매우 좋았다고 했죠. 그 아이의 자술서를 읽어보니 알 수 있겠더라고요. 아마도 유니스는 책을 많이 읽은 것 같아요. 글을 잘 쓰는 편이었는데 문장력이 특히 좋고 고급한 어휘도 많았습니다. 무엇을 물어봐도 무표정한 얼굴로 별 대답을 하지 않아 큰 기대 없이 자술서를 쓰게 했는데 뜻밖이었죠. 물론 유니스에게 자술서라는 표현을 하진 않았어요. 이때까지의 내 인생을 돌아보며 한번 정리하는 의미에서 솔직한 글을 마음껏 써보라고 했죠. A4지를 주려는 저에게 그 아이가 노트북을 줄 수 없겠냐고 묻더라고요. 노트북을 펼쳐놓고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더니 갑자기 자판을 치기 시작해서는 몇 시간이나 꼼짝 않고 앉아 긴 글을 써냈습니다. 양엄마 제니는 우울증을 앓았던 것 같은데 그런 제니의 기분을 밝게 해주려고 유니스가 애를 많이 썼던 것 같아요. 무심하고 자기 감정에만 빠져있던 제니는 유니스의 그런 노력을 알아보지 못했지만요. 걱정스럽고 두려운 마음을 억누르며 과장되게 수선을 떨다가 시끄러우니 입 좀 닥치라는 야단을 들은 뒤 집에서 한 블록 떨어진 맥도날드에 가서 화장실에 앉아 울었다는 이야기. 그 뒤로 양엄마 앞에서 말은 줄이고 대신 미소만 지으려고 노력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참 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학교 생활에 대해서도 썼어요.
친구도 선생님도 아무도 그립지 않고 기억에 남는 재미있는 일도 하나 없지만 학교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었던 자기 자신은 조금 그립다고 썼더군요. 닉네임이 바나나라고요? 네, 유니스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며칠 전 아침 식사에 바나나가 나왔는데 좋아하지 않는다며 냅킨으로 둘둘 싸서 한쪽에 밀어두는 걸 봤거든요. 하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유니스는 바나나라는 닉네임과 조금 더 어울리지 않아요. 솔직히 이곳에서 바나나라고 불릴 만한 아시아 아이들을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유니스는 전혀 그렇지가 않죠. 유니스는 미국인인 척하는 한국인도 아니고 백인이 되고 싶은 황색인도 아니었어요. 그 아이가 되고 싶은 것은 오직 자기 자신이었죠.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을 찾고 싶었고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미국인인가? 한국인인가? 나를 낳아준 친엄마는 누구인가? 왜 나를 버렸을까? 양아빠와 양엄마는 왜 나를 입양해서 키웠을까? 그들이 이렇게 된 원인이 나에게 있는 걸까? 양엄마 제니는 내가 걱정되거나 궁금하지 않을까? 양아빠는 앞으로 나를 어쩔 셈일까? 양엄마처럼 나를 떠나버리는 건 아닐까? 친엄마처럼 어딘가로 나를 보내버리는 건 아닐까?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될까? 나는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나는 누구인가? 하지만 이제는 이런 질문을 하지 않는다. 이곳에 와서 며칠 만에 마음이 편안해지고 머리도 개운해졌다. 밥맛도 좋고 잠도 잘 잔다. 그렇지만 솔직히 오랫동안 내 머릿속은 나는 누구인가 라는 첫 번째 질문에서 시작하여 다음 질문으로 꼬리를 물고 이어지다가 다시 나는 누구인가 라는 마지막 질문으로 돌아오곤 했다. 동그랗게 맴을 도는 질문들 때문에 늘 머리가 어지러웠다. 믿을 수 없겠지만 나는 내가 태어나던 순간의 한 장면을 기억하고 있다. 섬뜩하고 날카로운 어떤 기운들이 갑자기 공격하듯 나를 에워싸는 걸 느껴 응아 소리를 내며 울었다. 나도 처음으로 듣는 내 울음소리가 슬프기도 하고 의아하기도 해서 계속 울고 있는데 방금 나를 낳은 여자가 지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아기가 왜 이렇게 우나요? 너무나 시끄럽고 머리가 아파요. 그러자 간호사가 작은 바구니 같은 데에 나를 담아들고 어딘가로 갔다. 스쳐 지나가며 언뜻 보니 여자는 몹시 피곤하다는 듯 길고 검은 머리칼을 손가락으로 헤집으며 한숨을 쉬고 있었고 나는 무섭고 서러워서 주먹을 꼭 쥐고 더 크게 울었다. 이것이 내가 기억하는 내 인생 최초의 장면이다. 하지만 이제 나는 아마도 이건 사실이 아닐 거라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가짜 기억일 거라고 생각하기로 했다. 태어나던 순간을 기억하다니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제니가 쪽지 한 장 남기지 않은 채 완전히 집을 떠나버렸을 때 아빠는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는지 크게 당황하지도 않고 실망하지도 않았다. 이제부터 저녁은 틱톡에 나와서 먹으라는 말만 했을 뿐이다. 그곳 매니저와 아빠가 연인 관계라는 소문을 알고 있었기에 어쩌면 좋을지 망설였지만 나는 모르는 척 아빠 말을 따랐다. 그러다가 거기에서 킴을 만났다. 그가 나에게 처음으로 쪽지를 주었을 때의 모습을 기억한다. 열감기에 걸린 것 같은 조금은 얼이 빠진 듯한 표정으로 내 얼굴을 빤히 보다가 테이블 한쪽에 쪽지를 놓고 갔다. 반으로 접은 종이를 펼쳤을 때 깨끗하고 보기 좋은 글씨체가 인상적이었는데 그에 반해 철자나 문법이 많이 틀려 있었던 게 기억난다.
내용은 잘 기억나지 않는다. 아마도 나를 괴짜라고 하는 학교 애들 중 하나의 장난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버렸던 것 같다. 그러다가 점점 가는 곳마다 그가 있었고 나를 지켜보고 있었고 다가와서 말을 거는 때도 있었고 내가 아무 답을 하지 않으면 슬픈 눈빛으로 잠시 바라보다 돌아서곤 했다. 어떤 날엔 작은 노트나 수첩 같은데 일기인지 편지인지 헷갈리는 무엇을 빼곡하게 써서 주는 때도 있었다. 킴이 왜 나를 자기의 소울메이트라고 느꼈는지 주저리 길게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나는 그가 몸서리치게 싫었다. 킴의 말에 의하면 아버지 사업이 실패하고 부모님이 이혼하게 되면서 그는 갑자기 가운데 붕 뜨게 되었다고 했다. 가운데 붕 뜨게 됐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는데 엄마에게도 아빠에게도 갈 수가 없어졌다는 얘기인 것 같았다. 그렇게 붕 떠서 날아오게 된 곳이 퀸즈의 고모집이라고 했다. 아빠가 예전에 고모를 미국으로 유학도 보내주고 여러모로 도움을 준 적이 있어 떠안기듯 한 것인데 그렇다고 이제 와서 고모라는 낯선이가 킴을 대단히 반기고 살갑게 대하는 것도 아니었으니 이곳에서도 그는 붕붕 떠다니고 있었던 것 같다. 어학원이나 한인교회에서 한국 친구들을 만나기도 했지만 자신하고는 상황이 다르다고 느껴져 외롭던 차에 내가 입양아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하 그렇다면 얘는 버림받은 내 처지를 이해할 수 있겠구나 싶어 접근한 것이다. 까놓고 말하자면 그런 것 아닌가.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너를 이해할 수 없다. 너도 나를 이해할 수 없다. 나는 킴에게 심플하고 정확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는 끈질기게 내 앞에 나타나 이제는 내 얘기를 해보라며 나를 괴롭혔다. 나는 꺼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고 킴은 뜨거운 손으로 내 손을 잡으며 자기 눈을 똑바로 보라고 했다. 그래서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고 테이블 위에 있던 포크를 들어 그의 눈을 찔렀다. 그래서 이곳에 오게 되었고 이제야 모든 것이 좋아졌다. 언제나 내 머릿속은 답을 알 수 없는 생각과 질문들로 너무나 복잡했고 그래서 늘 피곤했다. 그런데 카드를 뒤집듯이 싹 뒤집으니 스위치를 끄듯이 톡 누르니 모든 것이 사라지고 깨끗하게 정리되었다. 킴이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림자가 있듯이 그 영혼에도 그림자와 같은 존재가 있는데 자기가 내 영혼의 그림자이고 내가 킴 영혼의 그림자라고 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라면 어떤 표현으로도 설명하기 어렵고 이해시키기 어려운 내면의 느낌을 우리 둘이는 서로 금방 알아들을 수 있다고 했다.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킴의 그 말은 사실이었다. 나는 킴을 이해할 수 있었고 아마도 킴은 나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나의 모든 것을 이해했던 것 같다. 하지만 나는 그런 존재를 원하지 않는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우는 울음소리조차 시끄럽다고 거부당한 아이. 친엄마에게도 양엄마에게도 버림받은 아이.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아이. 그런 아이가 나다. 그런 나에게 영혼의 그림자 같은 것은 어울리지도 않고 필요도 없다. 나는 나 자신이 그림자가 되어 소리 없는 실루엣만 존재하는 그림자가 되어 살기로 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그림자다. 아무도 아닌 채로 허공에 붕 뜬 그 무언가의 그림자다.